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는 어떠한 증시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들은 신정으로 인해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날 12월 수출입 무역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12월 무역 흑자는 58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첫 증시 개장일입니다. 증시 개장은 개장식으로 인해 1시간 지연이 되면서 개장을 하게 되고요. 다만 폐장 시간은 현행과 동일한 3시 30분입니다. 이어서는 다음 날인 1월 3일인데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큰 이견이 없다면 더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월 5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고용이 잘 나온다면 그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 첫째 주 일정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둘째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가장 큰 일정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일제히 들썩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만큼 이 행사에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 업체들의 관련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 헬스케어 안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발표됩니다. CES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고요. 이곳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접목시킨 제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입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일을 열게 되는데요. 이미 지난 회의에서 3.5%로 7연속 동결한 바 있죠. 따라서 이번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 역시나 1월 11일입니다. 2024년 첫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월 11일 저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물가가 완만하게 잡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CPI 지수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날에는 PPI 지수가 발표됩니다. 11월 PPI 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12월 PPI 지수는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역시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1월 12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에는 생산자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1월 13일에는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다른 나라들도 선거가 많이 예정돼 있죠. 따라서 정책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째 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셋째 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셋째 주 1월 17일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를 공개합니다. 역시나 이 제품에도 AI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공개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넷째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굵직한 일정으로는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을 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BOJ에서 금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1월 2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2연속 동결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결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일정은 미국 FOMC입니다. 1월 30일부터 1월 31일 양일간 일어나게 되고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연준 의장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기업들로는 1월 24일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1월 25일 테슬라, 1월 26일 인텔 등이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결과 발표하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4년 1월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여러 가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 먼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우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군에서도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몇몇 테마 쪽에도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연말 거래일에서 시장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도 굉장히 좋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1월 달에도 좋은 증시가, 좋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 판단으로는 2024년도 1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월 달 우리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나라 시장에 따라서 1월 달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1월 달이 좋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좋았다라는 이 부분은 그동안 통계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가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좋은 시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주에서도 오늘 좀 강세의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발맞추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종목군들인데 그래도 오늘의 시장도 좋고 자동차주 전반에도 마지막 거래를 굉장히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 뭐 예를 든다라기보다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있죠. 현대차와 기아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의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 도요타라든지 GM 그리고 포드 같은 기업들보다 실제로 PER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고금리가 계속해서 끝나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업황적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 고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2024년도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거나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금리 기조도 끝이 났고 글로벌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완성차 업체들 저평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끝에 이제 부품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품주 단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부품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국 무브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이제 저점대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물론 전통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신이나 성우하이텍, SL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기존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메리트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8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천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 쪽에 대한 납품 수주가 지금 1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 기업, 우리가 높게 잡았을 땐 2천억 정도다라고 보더라도 수주잔고가 1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11월 13일 날 저점대를 찍고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폭이 꽤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정 자체를 좀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주가의 흐름을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보다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커요. 이제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가 따라가는 성격이 있는데 부품주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완성차보다 2배 정도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덕양산업 같은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덕양산업과 같은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3시 3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너무 좋죠. 네, 뭐 여기서 더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배당락일 기준으로 그동안의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변수가 있어서 나빴다라기보단 배당 때문에 들어온 자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러한 흐름들이 많았던 현재의 시기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바뀐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년으로 좀 미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과 같은 흐름들보다는 더 좋은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다만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기관 수급,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1월 중순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거의 한 30거래일 내내 지금 금융투자가 현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좀 해줬었고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관투자의 성격 중에 가장 빠르게 매매를 하는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주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 해가 바뀌는 다음 주에 매도 물량을 나타냈을 때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어느 주체가 좀 받아가는지 여부를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그러한 주체들이 손바뀜을 통해서 받아가는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쪽은 내년 1분기에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전자도 공교롭게도 금융투자가 지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샀지만 금투가 많이 샀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제 수급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최근에 본 뉴스를 보니까요. 또 2차 전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았고 뭐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죠. 반도체주에 많이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이제 기준 지표로 삼아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강력하게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약했어요. 그런 반면에 사실 상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한번 활약을 좀 불뿜었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혹은 이제 금투의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흐름들이 만약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2024년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수급이 끊긴다 혹은 이제 대내적인 변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다른 주체도 아닌 금융투자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함을 저는 인지를 하고 올해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본부장께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속보 나와 있었습니다. 태형건설 이야기인데 워크아웃을 뭐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태형건설과 태형건설 우선주 거기 SBS까지 오늘 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슈 저희가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는 어떻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가야 할까요? 네, 지금 태형건설이 아침부터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건설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로 접근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태형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SBS라는 기업이 가장 SBS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SBS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형건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장에 공략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가들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전부 다 매도하시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태형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가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그런 장기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서 2024년도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형건설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태형건설이 건설주 안에 있는데 건설주도 그다지 분위기 썩 좋지는 않습니다. 11월 한 대 좀 반짝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또 힘을 내지 못하는 만큼 건설주까지 모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감도는 상황인데 정부 측에서는 좀 선을 그은 상황이에요, 김태성 네. 본부장님. 이런 기업은 네. 우리가 좀 많이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혼내야 돼요? 네, 네. 태형건설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사실 이제 올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들이 좀 많았었던 기업들이거든요. 파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들의 실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회사가 돈을 얼만큼 버는지 일주일 전까지 몰랐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고 태형건설도 마찬가지죠. 이틀 전만 하더라도 워크아웃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은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쪽은 안 좋지만 해외 쪽은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부분들이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IRA 법안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관련 이슈,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라든지 뭐 이것저것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주주들이 지금은 태형건설 이슈에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대체제는 될 수 있다. 대체제는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대신에 지금 또 우리나라 총선 다가오지 않습니까? 총선 다가오면 계속 이제 움직였었던 테마 중에 재건축 테마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움직이는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보고 저는 투자에도 늦지 않는다. 지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쪽, 대표적으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께 한번 대안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태형건설, SBS 저는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지혜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형건설과 SBS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주를 보시거나 혹은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상장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 사실 또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좋잖아요. 이 분위기 좀 받아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꽤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쪽이죠. 제가 앞서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고금리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은 쪽에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가 돼서 2분기 때에도 뭐 아마케라든지 종양학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시장의 규모가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빅파마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던 이 비만약과 관련돼서 노보노디스크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나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대박이 난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이 제약 바이오들이 실제로 실적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가 돼서 연말까지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분기에서 2분기 상반기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요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 연초에 뭐 CB라든지 BW 발행 혹은 유상증자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제약바이오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학회 모멘텀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올해만 놓고 돌아본다면 비만 치료제, 탈모 그리고 치매 치료제도 많이 이슈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또 이제 면역 항암제 이슈가 좀 뜨는 것 같아요. 이제 섹터 전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비만 치료제와 이런 쪽 관련된 분들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어느 정도 커지는지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도 어려운데 네. 앞으로의 시장 이야기를 물어보시니 일단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면 비만 당뇨 이쪽은 당연히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게 가장 빠른 기업,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스케줄 기준으로 가장 빠른 기업이 한미약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발점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기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좀 잘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저는 돌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분께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받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한 템포 이제 올라올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종목이 압축이 되는지를 좀 보면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재규 본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좋았나? 라고 해보면 비만 당뇨만 좋았어요. 특히 52주 신저가 나온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가오는 해에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저점 다지면서 올라오는 기업들 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미국 기업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굉장히 큰 관심들을 좀 많이 갖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이런 기업들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매수할 수 있다 혹은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걸 선호하는 성향이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겠으나 미국 기업들 관련한 제약바이오 쪽도 저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관련 제약바이오 주들은 어떤 데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빅파마와 같은 기업들 중에 저는 머크사 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1월 말 그리고 12월 달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데 사실 JP모건 컨퍼런스가 그동안의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JP모건 컨퍼런스 전에 조금 마무리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나오고 저는 그 이후에 다시 재차 매수를 하시는 게 다가오는 해에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또 앞서서 저희 건설주의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 건설 기계와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건설 기계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오는 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어떤 모멘텀을 가진 기업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건설기기 여쭤보셨네요.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섹터이긴 합니다. 근데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아지면 매출이 좀 안 좋아지고 좀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북미 쪽이나 선진국 쪽에 대한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전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갔었던 상황인데 현재는 한 자리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쪽이라든지 선진국 쪽에 대해서 진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건설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 소식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보다 다른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가 전 세계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인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외면받고 있는 기업들이 2024년도에는 또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현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지금 1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연중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시기보다는 종목들을 좀 끌고 가시면서 2024년도 1월 달까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물량들을 빠르게 덜어내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도 고민이 되는데 중국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이게 뭐 이제 사실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경기가 부양이 돼야지 이게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중국 저희가 좀 이제는 믿어봐도 될까요? 저는 아직은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주가 측면으로 보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좀 부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조금 더 이제 제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쪽에 이제 포커스를 아예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기업은 딱 하나 있죠. 두산마켓.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미국이 다가오는 해에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공장지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표심을 얻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뻔하죠. 증설하겠다, 내연기관 쪽에 이제 비중을 다시 찾아오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두산마켓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탄력성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중국과 관련된 인프라코어, 중국과 관련한 인프라 관련주다라고 하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두산마켓도 한번 보기 선상에 두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마켓과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장 마감까지 한 8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2023년의 마지막 시장인데 지금 마감까지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 보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중에서 원하시는 분 먼저 대답하세요. 네, 제가 먼저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왔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다니면서 반도체가 언제 돌아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하반기 때 2차 전지 쪽이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작년 말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꼽자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2위로 SK하이닉스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2위 기업이 어떤 기업이 2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2위를 유지하는지 네.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탈환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AI 의료 관련 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네. 한데 반대로 이제 게임주들이라든지 컨텐츠 관련 주들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HBM, CXL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 달에 너무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선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이 좋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깔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OECD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 기간 자체가 약 14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10월 달에 이 OECD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개월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에서 내년 연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OECD 선행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기에 엮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2024년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째로 봤을 때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올해에도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시장에 이제 반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좋은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경계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시장 전반을 좀 돌아보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 뭐 상반기에는 2차 전지, 하반기에는 전기전자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굉장히 이제 핫한 테마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제 계좌를 보면 그렇게까지 큰 수익이 나기에는 조금은 저는 난이도가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정상적인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여러분들도 아셨다시피 그 범주를 넘어서는 랠리가 한쪽에서 워낙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HBM, 온디바이스 AI, CXL, 뭐 PIM 그 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도 올라가고 상승한 종목군들은 많으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수익을 챙기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괜찮았다라고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거의 지옥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정말 위험한 구간에서 반등을 해준 만큼 조금은 더 상승하는 것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저도 이재규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슬슬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겠지만 저는 속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빠르면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올해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인지를 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스케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CES 있죠. CES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HBM 관련한 성적표를 또 받아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뭐 주성엔지니어링, HPSP,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스케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 같은 반도체가 지금은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다 같은 반도체였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힘들었던 2차 전지는 내년 하반기
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 리튬 가격의 회복이라든지 전방 산업에서의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올해는 상반기에 2차 전지 전기차, 하반기에 반도체라면 내년에는 반대. 반대 흐름이요? 상반기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루하루도 전망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제 내년 그렇죠.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 대장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임을 알았는지 눈치를 좀 챙기면서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660선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866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5위까지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쭉 내려보더라도 파란불을 켜낸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꽤 좋지만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못한 상황입니다. 혼조 양상이 좀 펼쳐지는데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면서 2023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업종을 어떻게 마감인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승한 업종을 상위 3개 업종 살펴본다면 의약품과 운수 장비 그리고 기계 업종의 이름을 올렸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 자체는 하락하는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기타 서비스와 비금속, 음식료, 담배 업종이 호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 분께서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놨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20년간의 통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을 때 시장이 상승했었던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거래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024년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들어 올리면서 시장 자체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엔 어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집중도가 필요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최근에 이제 IPO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마감이 됐는데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MSCI 관련된 편입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좀 기대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혹시나 이 기업을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1월 중순부터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편입이 연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목들마다 체크를 하시면서 2024년도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2023년도보단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12월에만 따따블이 세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 IPO 시장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IPO 시장이 올해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 금지라는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유독 제 생각에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이 아니죠. 다음 해 2024년도에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업종이나 섹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주도 섹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보였었던 그런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IPO 시장의 화랑은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된 만큼 내년 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지 말자. 네, 촉포를 너무 빨리 터뜨리지 말자.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러니까 4분기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빨랐었고 인상 폭도 굉장히 이제 높았었기 때문에 성장주들에게는 그게 당연히 악재로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연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한 비둘기파적인 좀 발언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주는,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하는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내년 3월 달에 혹은 내년 6월 달에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불을 붙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주식 비중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는 주식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대에 매도를 하고 종목을 압축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악재성 뉴스가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계좌의 사고는 이럴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수익을 주겠지. 그래서 비중을 한 곳에 확대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시장은 귀신같이 또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평정심을 좀 갖고 시장 큰 흐름을 좀 보시면서 지금은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를 미리 해놓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까요? 일단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약바이오도 지금 너무 식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약바이오도 많이 또 이제 거론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소외됐던 쪽에서 하나 체크를 해보면 오늘 조선주가 좋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이슈가 좀 불거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을 어느 정도 감싸 안는 지금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곡선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주는 확실합니다. 수주 잔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그러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에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는 당연히 필수로 봐야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따라 가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는 세모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저평가됐었던 소외된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 쪽을 보는데 그럼 조선 쪽에서 이제 무엇을 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1순위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악재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재무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이번 분기 한 번에 다 털어낼지 아니면 나눠서 털어낼지 이제 그것만 좀 정해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모두 나왔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호재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조금은 규모가 큰 기업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하인텍과 같은 이 보냉제 쪽,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다가오는 해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수익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수익 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분야와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올해가 좀 조선주 반등의 해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에 조금 더 큰 무언가가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큰 건 없고요. 실적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 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 걸림돌이 됐었던 게 실적 좋아질 겁니다. 이번 분기에는 좋아져요.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 될 겁니다. 하다가 아직까지 안 되어 왔었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제 바뀌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이 한번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당장 또 내년 1분기에 적자 전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조금 감소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방금 전에 제가 생각하는 걸 거의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두 분 또 따로 얘기하고 오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긴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던 해가 1990년도 이후에 3차례가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금리 인하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했었던 해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정도가 금리 인하를 이미 몇 차례 한 것만큼 반영이 네.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조선주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우주항공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적에도 인공위성 관련돼서 안테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웹이라는 회사와도 관련이 있는 회사고 그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링크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스페이스 X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좀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네.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올해 이 의료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루닛이라든지 JL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과 더불어서 내년 전략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도 조금 있는데 그 날 동안 이제 마무리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해 내년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